김성환의 시사야. (4.7)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성남 부동산 민심이라고 분석해온 민주당.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폭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전환의 당위와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여러 이야기가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적잖은 혼란을 빚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끝내 매듭짓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당내 비판에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심리에 좌우된다는 걸 정치권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당정이 전세가 상승,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롯한 모든 변수들을 두루 살피면서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지금 조금 줄어드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78명 정도 줄은 건데요.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20명, 해외 유입이 9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66.8% 414명이었고요. 비수도권은 이 전체 33.2% 전체 206명이었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노래연습장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지금 징후가 좀 있는데요. 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어제 오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5월 1일부터 26일 강북구 일대 도우미 이용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내용의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노래방 집단 감염이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달 9일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접객원 고용 알선 등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관련
감염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도 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도우미 이용 노래방 방문자 근무자 진단검사 받으라 이런 문자를 그 방역당국에서 보낸 바도 있고요. 네. 특히 분당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이, 그러니까 방문자 종사자들이 그 감염원 노출 추정 기간이 약 8일 정도였는데 이번 강북구 같은 경우는 26일로 훨씬 길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대부는 이 노래방에 대해서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해당 시설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같은 시간대 이용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높다면서 이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 나왔습니까? 네, 오늘 9시까지 그 자정 이후 9시까지 잠정 집계치는 지금 55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23명이 줄어든 건데요. 네. 이에 따라 오늘 최종 확진자 수는 약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노래연습장 관련 집단 감염이 더 확산이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내일이나 모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자녀 백신 조회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혹시 곽 기자는 들어가서 접속 한번 해봤어요? 저는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 실명 인증만 좀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긴 하던데 이 백신이 남아있는 숫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비스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 그 카카오의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검색했다가 이 비화면이 뜨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카카오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카카오 웹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빠르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약 2시간 정도 후 한 오후 3시 20분 정도부터 예약 서비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네이버 앱을 통한 이 조회 예약 서비스는 개통 직후부터 정상 운영이 됐는데요. 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보다 자녀 백신이 얼마 없다. 뭐 이제 이런 면에 좀 실망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실제로는 남아있지 않은데 네.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서 네이버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막상 병원에 갔더니 뭐 접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오늘 좀 안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서비스 첫날이다 보니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 자녀 백신 수량을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니까 이런 혼란들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7월부터는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던 연령층, 그러니까 50세에서 59세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정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7월에 50에서 59세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교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3분기 계획은 7월 이후 반입되는 백신별 도입 일정이 구체화하면 접종 대상자별 예약과 접종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역시 그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브리핑 내용이었는데요. 네. 다음 달부터는 이 백신 보관 및 접종 시설을 갖춘 위탁의료기관 1,500여 곳을 선정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보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동 상당히 낮은 초저온으로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되는 등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중앙 및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 이제 일반 냉장 온도인 한 2도에서 8도 정도 온도에서도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31일간 보관할 수 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런 권고가 나오면서 우리 보건당국도 이 식약처에 이 유통 보관 지침을 수정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이 동네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추진단의 양동교 접종시행반장은 화이자 백신은 그동안 보관 유통, 접종 전 희석 해동 등 이 전 처리 과정의 까다로운 조건을 고려해 전국 260여 개소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접종을 해왔지만 7월부터는 보관 온도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이 접종 유통 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재방접종센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았다고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충북 청주에 이 예방접종 민간 위탁기관인 베스티안 종합병원을 찾아서 접종 상황을 둘러봤는데요. 이 정 청장은 예진실과 접종실 그리고 이상반응 관찰 공간 등 이 접종 현장과 음악 격리 병상 등을 둘러보고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이제 접종을 하러 이 병원에 내원한 그 방문자들에게서 우리도 화이자 백신 맞고 싶었는데 접종이 더뎌서 불안하다. 뭐 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 청장은 이에 대해 백신은 종류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김규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모른 채 회동에 참석을 했었다고요? 혹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오늘 오후 한 2시 정도에 이 김기현 그 원내대표 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국민의힘이 그 공지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이 김 대표 대행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앞서서 이제 김 권한대행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 그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오늘 국민의힘 그 당 전체 일정이 취소되는 등 아침에 그 오전부터 다소 이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지난 24일 그리고 25일 회의에서 그 해당 확진 당직자와 접촉을 했는데 이 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지금 전해졌습니다. 자칫했으면은 대통령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었어요? 네, 대통령은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대통령은 백신을 맞으셔서 아, 그러네요. 네, 우려는 좀 다행이네요. 아, 백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백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늦게 결국 파행으로 끝났어요. 이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어제 사실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7시 정도에 이제 전체 끝이 났는데 네. 이후에 다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의가 돼버린 게 오후 6시부터 7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요 오후 질의 막바지에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네. 이 정관 예우 의혹을 끄집어내서 앞서 이제 방송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이 그 변호사 시절 병원에 그러니까 파주 한 병원에 무면허 대리 수술 사건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 내가 무혐의를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상담을 했다는 걸 이제 녹취를 이제 청문회장에서 틀었는데요. 내가 검찰 출신이니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게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이 돌연 이제 유상범 청문회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 의원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특히 유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게 어디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제 김용민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김 의원 같은 경우에 그냥 검사 정관 이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지적한 거지 이게 내가 사과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7시에 정회가 된 상태에서 자정이 넘도록 다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회의가 자동으로 유회가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사청문회 파행시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는 언론도 있기도 하던데 지금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이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산회했다. 의원들 고성과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야당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총론 보고서를 채택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후에 그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파행은 부적격자 김호수 검찰총장 만들기다. 민주당 행태가 의도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유상범 의원에 대한 정관이의 의혹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를 하니까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조 의원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한 것이 고의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조순희 의원은 마이크 꺼졌을 때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또 인간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나요?
조수진 의원은 김용민 의원에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김용민 들었습니다.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조수진 의원이 자기한테 먼저 모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참 이 인사청문회 이 제도가 이렇게 가서 되겠나? 지금 이게 모습이 이게 후보자를 인사청문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제 그 유상범 의원의 그 정관예우 문제 그리고 조수진 의원 눈 크게 뜬 그 얘기뿐만 아니고 네. 사실 오전 질의 때도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는 검찰이 정권 편을 들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야당 편을 드는 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검찰의 문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김 후보자를 질책하면서 나경원 씨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경원 씨 같은 경우 21개 고발이 됐는데 하나도 기소가 안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를 끌고 와서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게 이제 당부하는 형식으로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사실 어제 그 청문회에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많이 가진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야당에서 이게 어떤 의도적인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아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어요. 네, 오늘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 정도에 이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번 달 말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국회가 제출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라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국회가 청문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지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그대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명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지난 개각 때 이미 좀 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낙마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권의 분위기는 이제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 또는 이제 사퇴 이제 이런 것을 좀 용인하기 어렵다. 아마 이런 분위기로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겠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폐지국가가 된 듯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준법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우역다짐 임명으로 마무리할 듯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특히 청와대를 정조준해서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무한주기로 규정한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만남이 있은 지 좀 이틀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만남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협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고 다시 서로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사실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청와대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임명을 아마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물론 아예 이제 고려를 안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임명 낙마를 용인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기조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걸 야당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 바는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청문회 질의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하루만 버티시면 후보자는 아마 임명이 되실 거다. 시간 문제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다수간의 전국 경색은 어쩔 수 없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여야 간의 어떤 큰 이제 변곡점이 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기에 따라서 서로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수진 의원 발언도 소개해 주셨지만 역으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한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얘기하거나 의혹 제기로 나오지도 않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서 어제 이 김호수 후보자 관련해서 뭐 총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 정치 편향 문제는 정치 성향 편향 문제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야 간의 정치적인 입장 차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문제고, 뭐 지금까지 어떤 정치 편향성 때문에 특히 장관이나 국무위원 뭐 이런 장관급 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는 크게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법부의 뭐 고위 법관 같은 경우는 또 내겠지만 네. 행정부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편향성이 어떤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한방 뭐 이제 이런 거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취업 관련 의혹, 뭐 네. 이제 그 어떤 공기업 그 계약 상근직 이제 그 취업을 할 때 입사 지원서 쓸 때. 입사 지원서를 쓸 때 당시에 이제 북부지검장이 김호수 후보자의 뭐 그 직위를 썼다.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명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명을 뽑는데 사실 적격한 지원자는 그 김 후보자 아들을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뭐 정규직이 아니라 비상근 계약직이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임 문제는 지금 야당에선 나름 이게 공세를 제기를 하고 있지만, 뭐 김호수 후보자가 이게 변호사법에 있는 그 비밀 엄수 의무 때문에 뭐 네. 사건 수임 그 의뢰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수임했는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게 나오진 않았는데, 다만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 수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예를 들면 뭐 진보 성향 언론인 뭐 경향신문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31일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론에서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반응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 차관 시절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사기범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을 변호를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런 그 운용사들을 변호한 건 아니고, 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는 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그리고 그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은행 이렇게 변호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참 계속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다음 달 초 이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걸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번 인사의 방향과 검사장 승진 대상자, 이게 사법연수원 29기에서 39기 정도 대상 기수가 되는데, 이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뭐 능력, 전문성, 출신 지역 학교,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고후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장 급 이상 이제 기수를 보직 내에서 탄력적으로 뭐 운영을 하겠다. 네. 예를 들면 뭐 고검장급을 검사장급 자리에 뭐 보임을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 인사 적체가 좀 있다면서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련 변화 방향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 앞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을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달라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 인사위원회를 굳이 이 시점에서 열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어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어쨌든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 이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6월 초에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네. 박범계 장관도 이 검찰이 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 뭐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종부세 문제나 재산세 문제, 뭐 양도세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관심을 모았는데, 당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네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세를 조금 깎아준다. 이게 오늘 발표의 골자인데요. 이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부세 완화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오늘 그 민주당 정책위원총회가 열린 후에 브리핑을 열어서 그 논의 내용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산세 완화는 이제 6억에서 9억 원의 구간에 있는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 호이기 때문에 0.05%를
감면해줬을 경우에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 이렇게 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담보 인정 비율이, 그러니까 LTV라고 하죠. 요 우대폭을 그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우대해준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로 그 대상도 3억 원씩 완화를 하고 그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9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낮춰준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다만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이제 특이안, 요거를 이제 의원총회에 올려놓고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요 안과 같이 이제 납부 유예제도 도입, 그리고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신설, 이제 이런 내용의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려서 이 특이안을 중심으로 6월 중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공개 의총이 오늘 3시간가량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제일 뜨거운 쟁점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 특위가 지금 계속 한 몇 주 정도 이 논의를 이어간 끝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 첫 결과물을 이제 그렇죠. 발표를, 당 차원에서 그렇죠. 처음 발표한 거죠. 발표하는 내용을 이제 놓고 이게 의총에 붙인 거라서 상당히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네. 이 재산세 문제는 뭐 당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이 종부세 문제를 놓고는 이제 찬반이 좀 치열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반대파에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재산세 감면안에도 물론 반대를 그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감면안에도 강하게 반대를 했고,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박홍근 의원도 이 재산세 감면안부터 발표한 뒤에 종부세 등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종부세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박주민 의원도 이 세금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김병욱, 박성준, 정의령 의원 등은 이 종부세 완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최종 조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정리가 좀 될까요? 이때?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의총에서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찬반이 치열하게 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게 쉽사리 정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결국 이럴 때는 그 당 지도부 그리고 재정 당국 이제 이런 정부와의 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재정 당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기존의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또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최종안이 그 고위 당정을 거쳐서 발표가 될 텐데, 아마 그 결과를 아직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일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세제를 손질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의당은 부동산 역주행이 시작됐다 이런 논평을 내놨다고 하던데 지금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은 이게 부동산 역주행이다. 이 눈치 보면 후져다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른 정당들은 사실 별다른 입장을 낸 게 없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저께 이제 자체 이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출 규제를 LTV, DTI 우대 비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요게 오늘 이제 민주당 발표 내용과 어제 그저께 이제 국민의힘 발표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도 공시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주자. 요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발표에서는 9억 원으로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주자. 양도세도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기준에서 보자면 지금 뭐 이런 어떤 과세 완화라든지 뭐 규제 완화 이런 면이 그 본인들 기준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방향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의당이 따라한다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방향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뭐 민주당 발표안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5226님께서도 멀리 보고 가야 하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좀 부디 시장이나 국민이 어떤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까지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혼란이 없도록 입장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오늘 LH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좀 확정된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확정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이제 당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제 당정협의 구도가 그렇게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이제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그러니까 공공회사를 만들어서 이 LH를 자회사로 둔다. 그래서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뭐 분리하거나 해체해서 다른 자회사에 맡긴다. 이런 취지의 안을 당에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응천 의원이 지금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결론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은 당 의견을 반영해서 저 정부의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네. 뭐 내용 자체에 대한 뭐 어떤 시비보다는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지금 뭔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뭐 당과 상의 없이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오는 게 좀 그 맞지 않다. 뭐 이런 좀 불편함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 원래 오늘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기가 됐네요. 네, 이른바 컷오프라고 불리죠. 이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원래 오늘 오후 발표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기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회의를 한 뒤에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1시간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 본 경선 진출자 발표는 여론조사 완료가 늦어지는 관계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샘플이 부족했다고요?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 직전에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네네. 그때는 샘플이 금방 다 차가지고 예.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샘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네, 그때는 이제 실제로 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언제 예를 들어 뭐 27일 오후에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오후라면은 6시 7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서울시장 컷오프를 할 때는 뭐 한 2-3시 정도에 엄청 빨리 나왔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를 당원 조사는 끝났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히 젊은 세대 40대 미만 특히 20대 여성 샘플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전화를 뭐 아예 안 받거나 받아도 끊는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유력 당대표 후보가 뭐 반여성주의적인 언행으로 도마에 오른 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많이 비교가 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내일이면 발표하는 겁니까? 예, 내일 오전 8시에요. 지금 선관위 회의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선관위 회의에 이 결과가 밀봉이 된 상태로 보고가 되고 그럼 아마 거의 바로 한 8시 조금 넘어서 내지는 9시 늦어도 9시 전에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컷오프 발표 나오는 바로 이 시점에 당대표 후보들 간에 이 난데없이 개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을 겨냥해서 유승민계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파 정치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한 건데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일 중요한 조건은 통합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특정 개파 출신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 2016년 탄핵 사태 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활동을 같이 했고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에 이제 역시 유 전 의원에 의해서 영입돼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승민계다.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뭐 공정에 과연 경선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와 친분 관계가 뚜렷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비가 된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좀 정조준하면서 특별한 인연관계가 많다. 그러니까 유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간에 특별한 인연관계가 많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아빠와도 관계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를 못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친이계가 뭐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국민통합연대는 주호영 의원을 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공문을 만들어서 돌려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국민통합연대가 그 과거 미래통합당을 탄생시킨 통합 작업에서 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단체,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단체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을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서 조혜진 의원 등을 지지하자 이런 내용의 문건을 돌린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 친이계 지원 여부를 이제 묻는 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 가고 친이계가 사라진 지 언젠데 그걸 개파라고 하느냐, 현역 의원 하나도 없는 게 무슨 개파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관련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글쎄요, 중진 의원들 중에서 개파에 자유로운 의원이 있을까? 근데 지금 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개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컷오프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여권에서 오늘 또 한 명의 정치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이광재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20대 대선에 도전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대담집을 출간했네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오늘 대담집 내용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대담집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다.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제도나 형식이 일부 세력에게 이미 불공평하게 만들어져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주자 빅3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네,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지금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데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일본 정부가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고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당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크게 그러면 당론하고 엇갈리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 대권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요 세 명이 지금 이른바 빅3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양승조 충남지사가 있고 여기에 오늘 이광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6명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달 중순경에 대담집 출간을 앞두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도 이제 잠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인들 대상으로 그 단체 대화방을 운영을 하는 등 사실상 대권 도선 의사를 공식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8명이고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아직 반반 정도인 걸로 알려졌고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거나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온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경론 끝에 보류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와 종부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한 단체에 계신 분이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고 있는 이 막대한 세제 혜택이
투기를 야기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동산 관련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보유세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다.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개최에 맞춰서 혹시 기자회견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 문제는 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이제 막대한 세제 혜택 문제는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여러 이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강화 이런 논의를 시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임대사업자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예,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 이게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출범한 부동산 특위에서 만든 안이거든요. 네. 제목을 보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인지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주택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그런 내용으로 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네.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못된 사인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또 불로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새로운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이 조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공급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 부분에서 네. LTV를 강화한다거나 이게 이제 잘못되면 빚내서 집 사라 또 이러한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역시 세제인데요. 네. 양도세하고 종부세 이 특이 아니고 아직 결정되는 바는 없긴 하지만 네. 이것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그런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재산세 감면 있잖아요. 1주택자에 네. 한해서 기존엔 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만 지금 이제 감면을 해줬는데 이 범위를 9억 원까지로 높이는 방안 이걸 이제 네.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거든요. 이것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인식 이런 것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 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해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면 안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먹고 계셨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사실 6억에서 9억 사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낮은 그런 가격은 아니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이니까요. 예. 이렇게 높은 가액에 대해서도 이 세금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보유세 똘똘한 한 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두기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 혜택을 주게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개편안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이 한 4%가량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절반 정도로 대상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종부세 이게 만약에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재산세를 완화시켜준다거나 이 상위 구간에 대해서 종부세를 완화시켜준다라던가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라던가 이런 것은
그 논리는 뭐 실거주자, 실수요자,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세금이 무거워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자꾸 이러한 세제 인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혹은 투기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불로소득을 부동산 만국병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동산 세제를 좀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화시킨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은 종이호랑이거든요. 네. 지금도 종이호랑인데 불구하고 가까스로 조금 강화시켜 놓은 그 제도를 다시 또 완화시킨다라고 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것을 다 반기면서 환영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꾸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정부가 어떤 의지가 없구나. 요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완화시켜 줄 수 있겠구나.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안 팔아도 되겠구나. 내년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세금 더 깎아주겠구나. 저는 사실 이러한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양도세 완화 방안도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다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아까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 뭐 2%로 한정하겠다. 종부세가 아주 고자산가가 내야 되는 부유세인데 네.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종부세가 그러한 꼭 상위 1%, 상위 1%, 2%가 내야 하는 그러한 부유세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재산세로부터 종부세가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을 9억을 기준으로 그것을 넘으면은 걷어서 전 지자체에 이렇게 환수해주는, 지금 재산세는 거두면 그 해당 지자체에만 쓰는 이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데에서 많은 재산세가 거두어져도 그것이 다시 강남에 쓰여지니까 강남만 더 개발이 돼서 전체적으로 불균형성이 커지거든요. 네.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9억을 기준으로 걷지만 그 9억 바로 윗단위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한참 위로 올라가야지, 부동산 네. 가격이 한참 위로 올라가야지만 그렇거든요.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 그걸 걸어서 전국 지자체에 나누어져서 전국에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을 꾀하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종부세를 꼭 상위 일부 부자들만 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저는 오히려 한정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1가구인 경우에 9억까지는 비과세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한대로 9억까지를 한도로 해서 무한대로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꼭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팔고 양도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은 이사를 못 간다. 네. 이제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사두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1가구라는 이유로 인해서 9억까지 비과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꼭 살아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오히려 9억도 너무 많다. 9억까지는 거의 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오히려 좀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게 왜 꼭 9억 이하면은 다 비과세를 해줘야 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12억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죠. 12억까지는 그냥 투기해도 되는구나. 12억에서 네네. 몇 번씩 팔고 몇 번씩 불로소득을 취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게 노동소득, 근로소득 벌려고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약한 일과 1주택자들한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그걸 이제 투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문제예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그 동안에 주어졌던 세금 혜택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과거에는, 이 제도가 들어온 지는 한참 되었고,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확대가 되었고, 2017년에 일몰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 의해서 다시 또 이게 확대가 됐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당시에 주어졌던 거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이 관련되는 모든 세금을 정말 전폭적으로 깎아주는, 비과세 해주는 이제 그런 혜택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혜택을 그때 2017년에 현 정부 들어왔을 때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폈는데 그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서히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던 다주택자 투기가 6억 이하의 어떤 서민들이 주로 사는 그런 지역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도 이 집들이 잠김 효과에 의해서 시장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규제가 쓸모가 없구나, 규제가 효과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동안 너무나 과하게 주었던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도 과하기 때문에 네. 향후에 기간이 더 남아 있더라도 여기에서 멈추는 것,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신규든 기존이든 현재 상태에서 다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지금 특혜를 줬던 부분은 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포인트를 이제 우대 비율을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하는 것, 이건 좀 반길만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이 신혼 가구라던가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 이것이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이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하는 그 신호가 될 것이고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우려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LH 투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144%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갔거든요. 네네. 여전히 우리나라 대출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더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갭 투자를 오히려 보장할까 봐 지금 또 우려한다라는 말씀 좀 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훈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바람한 부근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에